이번 시간에는 창비문학 1단원에 더 읽어보기에 나오는 두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모든 첫 번째가 나를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이성부의 봄이라는 시 볼 건데요. 자, 모든 첫 번째가 나를이라는 시를 쓴 시인이 이제 김혜수 시인인데 아주 그 일상적인 소소한 일을 소재로 하여 시를 쓴 시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첫 번째가 나를이라는 시는 제목 그대로 모든 첫 번째가 나를 이끌고 있다. 나는 모든 첫 번째로부터 지배받고 있다. 혹은 모든 첫 번째가 나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첫 번째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사례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첫 번째의 그 하루들을 보여주면서 이 하루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시상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주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시를 읽어보면 그냥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그 깨달음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첫 번째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 시를 한번 읽어볼 건데 자, 이 시가 지금 1년, 2년, 그 다음에 3년, 4년, 5년까지 있네요. 그런데 자, 1년과 3년은 각각 한 행씩 연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행이 여기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첫 번째가 나를 끌고 다니네. 3년도 모든 첫 번째 기척들이 나를 끌고 다니래. 그러니까 얘는 뭐죠? 유사한 통사 구조,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첫 번째 효과, 은유를 형성하고 두 번째는 효과, 주제를 강조한다. 두 번째 효과, 그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 이제 알아두시고 이제 내용 먼저 살펴볼게요. 자, 내용을 보니까 모든 첫 번째가 나를 끌고 다니네. 자, 첫 번째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결론,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연을 보니까 자, 아침에 버스에서 들은 첫 번째 노래가 하루를 끌고 다니네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노래가 나의 하루를 끌고 다녀. 어떻게 끌고 다니는지 한번 볼까요? 나는 첫 노래의 마술에서 풀려나지 못하네. 태엽 감긴 자동 인형처럼 첫 노래를 흥얼거리며 밥을 먹다가 거리를 걷다가 흥정을 하다가 거스름을 받다가 아침에 들은 첫 노래를 흥얼거리네. 그래서 이연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노래로 인해서 하루 종일 그 첫 번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다닌다. 첫 번째 부른 노래가 하루를 지배한다. 하루 종일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노래는 일상에서 경험한 아주 소소한 것이죠. 근데 이 소소한 것이 하루 진종일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이 이연은 왜 모든 첫 번째가 나를 끌고 다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하루 일과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3년을 봅시다. 모든 첫 번째 기척들이 나를 끌고 다니네. 그래서 1년과 이제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첫 떨림과 첫 경험과 첫 사랑과 첫 눈물이 여기서부터는 시상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하루의 일과 중에 첫 번째 경험이 첫 노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고요.
사연부터는 그 하루의 일과를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확장되나 한번 볼까요? 첫 떨림과 첫 경험과 첫 사랑과 첫 눈물이 예인선처럼 끌고 다녀. 그러니까 예인선이라는 것은 원래 강력한 기관을 가지고 다른 배를 끌어가는 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경험, 그게 첫 노래든 첫 떨림이든 첫 경험이든 첫 사랑이든 첫 눈물이든 이런 모든 경험들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에서 나는 이런 모든 경험들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설렘과 망설임과 회한을 지나서, 자, 그러면 모든 설렘과 망설임, 회한을 지난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모든 첫 경험은 설레죠. 그리고 망설여요. 머뭇거려요. 그 다음에 후회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그런데 첫 경험이 예인선처럼 나를 끌고 가서 모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과정을 지나서 모든 마지막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 죽음의 앞에 왔을 때 나를 짐처럼 놓아주리. 그러니까 첫 번째 경험은 우리 인생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인생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경험은 모든 삶의 무게를 생애 끝에 이르러서야 놓게 된대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인생이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모든 첫 번째의 인질, 여기서 인질은 뭐예요? 첫 경험이죠. 그죠? 첫 경험이 모든 첫 번째 경험이 나를 이끄니까요. 그런데 모든 이렇게 쉼표를 사용했어요. 왜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 쉼표라는 것은 쉼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첫 번째 경험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강조해 주는 거죠. 오케이? 첫 번째 경험은 인질과 같이 나의 인생을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면서도 나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네요. 아침에 들은 첫 노래를 흥얼거리네. 나는 모든 첫 기억의 볼모. 그래서 이 볼모와 인질이라는 부정적 시어를 사용해서 첫 번째 경험은 내 전 인생을 끌고 간다, 혹은 전 인생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뭐죠? 그러니까 일상적 경험에서 이 일상적 경험을 토대로 일상적 경험, 여기 아까 그 1년에서 2년까지는 일상적 경험이 나왔죠? 그것을 토대로 이 첫 번째 경험은 인생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3년에 여기 3년 여기서부터는 깨달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깨달음이고 여기서부터는 경험, 그 위로는 경험이고 요 3년부터는 깨달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경험의 중요성을 노래했어요. 그 다음에 특히 여기 모든 첫 번째 경험의 인질, 그 다음에 모든 첫 번째 기억의 첫 기척의 볼모. 자, 기척입니다. 기척은 어떤 신호가 되는 거예요. 신호, 그죠? 어떤 신호의 볼모, 인질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경험은 일생을 지배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상적 경험을 통한 깨달음으로 이제 유추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표현법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봐야 할 게 이게 1년과 3년의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첫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 태엽 감긴 자동차 인형처럼 끌려다닌다고요. 첫 경험에 그래서 비유적 표현, 즉 직유법을 통해서 시적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다가 거리를 걷다가 항정을 하다가 거스름돈을 받다가 비슷한 통사구조의 반복이죠. 그런데 연달아 나왔으니까 대구법. 그렇죠? 반복법. 그래서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구조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고 또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표현법을 보면 자, 여기에도 대구법이 있네요. 모든 설렘과 뭐뭇과 뭐뭇을 지나 뭐뭇과 뭐뭇을 지나 여기도 대구법이라 할 수 있고 대구법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이제 경험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험, 어떤 경험, 첫 떨림, 첫 경험, 첫사랑. 그죠? 이것이 첫 눈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생에서 겪는 경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감정의 나열이죠. 설렘, 망설임, 회한, 감정의 나열, 그 다음에 대구법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마지막 연에서 이런 쉼표의 의도적 사용으로 인해 시의 주제를 부각하고 그 다음에 시적 긴장감을 주기도 하죠. 시적 긴장감을 준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시는 비교적 어렵지 않은 시로 일상의 경험을 인생으로 확장하여 자신의 깨달음을 성찰을 보여주는 시다. 그래서 성찰적이고 경험적인 시가 되겠네요. 네, 두 번째 작품 이성부의 봄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봄 하면 계절 봄도 있지만 이성부 시인은 주로 이제 상징적인 시를 많이 썼고요. 또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이분은 이제 독재 정권 때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연결해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봄은 주어가 생략됐죠. 봄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 봄이죠. 너는 온다. 그러니까 봄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온다. 왜? 계절의 순환은 자연의 섭리니까요. 그래서 봄은 당연히 온다. 당위성. 이건 뭐야? 자연의 원리이자 섭리이므로, 그러니까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화자는 봄을 엄청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기다림마저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희망을 잃고 매우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조차, 그런 때조차도 봄 너는 온다고 했으니까 봄은 반드시 숙명적으로 필연적으로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여서 여기서 봄은 의인화된 대상이죠. 너는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청자를 설정해놨다고 볼 수 있죠. 너 봄에게 말을 건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그래서 1년에서는 봄이 오는 자연의 섭리의 당위성.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봄은 반드시 올 거라고, 온다라고 이렇게 평서형 어미를 사용하면 단정적 어조라고 했죠. 평서형 어미를 사용한다. 무슨 어조? 단정적 어조. 그러니까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단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서형 어미 다를 사용하면 단정적 어조, 그죠? 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연 한번 볼까요?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누가요? 봄 너가. 봄이 뻘밭 구석은 뭐냐면
딴짓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뻘짓하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그러니까 쓸데없이 다른 데 신경 쓴다는 거죠.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고 있어. 누가? 지금 봄이요. 한눈도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그죠? 다급한 사연을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을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다. 자, 그러니까 화자는 이 봄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제 봄 지금 뻘밭구석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러니까 화자는 봄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봄은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시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지금 독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뭘 기다려요? 민주화가 되기를 기다린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봄은 긍정적인 이상적인 건데 뭐라고요? 민주화, 반영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요게 나올 수 있죠. 바람. 보통 이제 다른 시에서 바람은 시련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자, 다급한 사연을 듣고 달려갔대요. 화류법이라고 할 수 있고, 자, 바람이 달려가서 깨우면 봄이 온다라고 했으니까 바람은 어떤 거예요? 화자의 소망을 실현해주는 매개체. 그죠? 화자의 그죠? 사연을 전달해주는 매개체, 혹은 바람에게는 각성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눈을 부비며 더디게 와. 그러니까 봄이 천천히 오는데 화자가 너무 봄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게 더디게 온다고, 천천히 온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더디게 온다 의인법이고, 여기서 너는 봄을 의미하는 거니까 봄이 더디게 와. 자, 봄이라는 것은 추상적 관념이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잡을 수 없는 건데 시각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추상관념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야. 그래서 계속 온다, 그 다음에 온다. 그죠? 같은 시어를 반복하고 있다고 해도 되고요.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고 있다고 해도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뭘 강조해요? 봄이 온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네요.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희망을 드러내는 거죠. 봄은 반드시 올 거라는 희망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 3행에서 10행까지는 이제 봄은 더디게 오지만 반드시 오리라는 확신을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봄이 지금 꾸물거리는 모습을 열거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봄이 그렇게 꾸물거리고 딴짓을 하고 있을 때 바람이 각성을 해서 봄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람은 화자에게는 긍정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음 행을 보면 너를 보면 눈부셔. 그러니까 그렇게 더디게 오지만 봄은 왔어요. 그러면 화자는 너무 눈부셔서 일어나 맞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감격해서,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대상인 봄이 왔으니까 너무 감격해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왜? 너는 후광이 비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봄이 온 것에 대한 감격, 봄에 대한 예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 없다. 그죠? 가군은 뭐예요? 시행에 똑같이 한다, 다 반복하죠. 가군을 형성했어. 이런 걸 다른 말로 위, 율을 형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동일한 종결어미이고 이 동일한 종결어미니까 그죠? 시행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니까 음이율 가군을 형성한다. 그래서 봄에 대한 예찬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봄에 온 것에 대한 감격이 드러나 있다. 다음 보면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도 굳어. 그러면 입을 열어서 외쳤어. 와, 봄 너구나 라고 외쳤는데 소리가 굳었어. 외쳤는데 소리가 굳었으니까 뭐야? 표면적으로 모순이 드러나죠. 표면적 모순. 그러니까 모순적 시어를 나란히 병치하여서 봄이 온 것에 대한 기쁨을 그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역설을 통해서. 그 다음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 수가 없다. 종결어미 반복 또 나왔어요. 또 종결어미가 이제 다 그죠? 평소형 종결어미는 단정적 어조를 드러낸다고 했죠.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니까 왜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을 수밖에 없냐면 봄이 온 것이 너무나 기뻐서 눈을 뜨고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겨우겨우 두 팔을 벌려서 봄 너를 껴안는 것에 대한 기쁨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너 또 불렀네요. 청자를 설정했어요.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라고 끝났어요. 그래서 의인법도 있는 거고 결국은 봄이 겨울을 물리치고 화자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봄은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예찬. 그래서 영탄법을 통해서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도누법을 통해서 의인법을 통해서 대화적 어조를 통해서 말을 건네는 어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대화 구조는 아니다. 그럼 대화 구조랑 대화체는 어떻게 다르다고요? 대화체는 일단 청자를 설정하여서 말을 건네고 있으면 대화체고 대화 구조는 이 내가 화자가 말을 건넸으면 누가 말을 건넸으면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화 구조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봄이 대답하진 않았으니까 대화체인 거고요. 또 하나는 영탄적 어조. 영탄적 어조는 뭡니까? 감정을 드러내는 어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느낌표를 쓸 수 있는 것은 다 영탄적 어조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첫째 서리법, 두 번째 도노법, 세 번째 뭐라고요? 영탄법. 영탄법은 말 그대로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법이고요. 도노법은 누구를 부르는 거고 서리법은 의문형 진수를 통해서 반대 평서형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너라고 부르는 도누법을 통해서 또 사람아 라는 영탄법을 통해서 영탄적 어조를 강하게 드러냈죠. 그래서 봄에 대한 반가움 그죠? 예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봄이 결국은 이제 왔어요. 겨울을 이기고 왔으니까 결국은 이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해석해 본다면 독재라는 겨울이 가고 봄이라는 민주화가 도래했음을 민주주의가 민주적인 세상이 도래했음을 기뻐하는 화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봄은 반영론적 관점에서 볼 때 뭐야? 민주주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징시예요. 얘는 그래서 그죠. 이 화자가 개인적으로 부여한 그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는가 상징시라고 할 수 있고요. 시의 성격을 보자면 상징적이에요. 그죠? 상징적인 의미. 뭐야? 봄은 민주주의라고 반영론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적이죠. 봄은 꼭 올 거라고 현실 참여적이에요.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했기 때문에 현실 참여적, 단정적이에요. 봄은 반드시 온다. 평서형 종결어미를 통해서 단정적 어조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주제는 뭡니까?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봄에 대한 기다림과
봄이 온 것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표현법은 뭐예요? 의인법 사용했죠. 그래서 작품 전반적으로 의인법을 사용했고, 봄이라는 것에 인격을 부여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역설법. 어디에 역설법이 드러났습니까? 입을 열어 외치지만 입은 굳어 있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있다. 역설법 있고요. 또 하나는 의인법 작품 전반적으로 있고, 눈 부비며 너는 온다고 그랬을 때 너라는 봄을 시각적으로 보여줬으니까 추상관념의 구체화. 뭐 추상관념의 구체화는 여러 예가 있는데, 뭐 지는 해 황망이 나래를 젓고, 그러니까 날개, 그러니까 해가 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날개를 접었다고 표현했어.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동짓달 기나긴 밤, 뭐 한 허리 베어내어서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잘라서, 그죠? 이불 아래 넣는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추상관념의 구체화. 뭐 이런 개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또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주제를 강조하고 있고, 또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도 누리고 있죠. 그 다음에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 너는 온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결론이에요. 이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앞부분에 다 나와 있네요. 그리고 시어의 의미 중에 중요한 게 바람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이제 이 바람으로 인해서 봄이 올 수 있었으니까 화자에게는 긍정적인 대상이죠. 그래서 너에게, 즉 봄에게 나의 사연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죠. 그리고 가군을 형성한다.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시는 여기까지 해설할 건데, 아까 제가 어떤 시죠? 모든 첫 번째가 나를 해서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운율 형성 요소, 그 다음에 주제를 강조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이 있었어요. 모든 첫 번째가 나를 해도 뭐야? 뭐만해, 뭐만해. 그죠? 얘도 이제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 그러니까 얘도 가군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이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이성부의 봄은 연관작품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다음 파일에서 연관작품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